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부터 북한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기술력을 높여 대량 살상무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엇이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 체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단 한 방으로 적국을 괴멸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미사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 미사일을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패, 미사일 방어 체계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사일을 막는 방패,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장영근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장 교수님이 모두 다 안다. 미국의 인공위성보다 장 교수님 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과도한 표현이죠. 실제로 사실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는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거니까. 네네네. 실제 미사일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잘 알아야, 네. 그래 특성을 알아야 이제 방어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맞추는 기술이 있다면요. 그 맞추는 국가의 기술은 쏘는 국가보다 몇 단계는 위라고 봐야겠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제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날아오는 총알로 맞춘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방어를 할 때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사일 방어 체계 하면은 미사일을 그냥 막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방어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 그 이제 우리가 역사를 먼저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미사일 방어를 왜 하게 됐느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이라는 거는 인간이 개발한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위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맞으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여러 가지로. 또 한 가지는 미사일이 또 핵폭탄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1945년도에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전폭기가 가서 투하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탄도미사일을 실어가지고 멀리서 그냥 이제 운송을 해서 이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사일이라는 게 재래식 탄두를 놓아서도 때릴 수 있지만 핵탄두를 놓아서 때리는 것이 가장 위협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 핵 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좀 이따가 자세한 얘기들을 더 하겠지만,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때리는 건가요? 요렇게 때리는 건가요? 아니면 펑 해가지고 터트리는 건가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있군요. 네.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얘기할 때 우선 이제 지역 방어 체계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포인팅 디펜스라 그래서 그 전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방어 체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군이 갖다 놓은, 성주에 갖다 놓은 사드.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얘가 북한 미사일이 서울이나 평택을 때리려고 날아올 때 측면에서도 가서 이제 요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트리엇이라는 건 전표적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 국부 방어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만일에 용산에 국방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타겟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그런 곳을 다 때릴 거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유사시에는 북한의 요소 지역들을 다 때리는 계획들이 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날아올 때 얼마 전에 보면 청와대의 산에 거기다 패트리엇을 하나 설치를 했죠. 그 뭐냐면은 청와대를 때리러 들어올 때 얘는 이제 요 패트리엇 팩3인데요. 얘는 실제로 전방어 체계로서 실제로 이렇게 축병으로는 방어를 못하고 날아올 때 오는 데서 정면으로 이제 네네. 충돌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정밀 유도 제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히트킬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충돌해가지고 하기는 네. 어렵죠. 어렵죠. 얘가 이제 정확히 네. 그 유도를 해가면서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거기다가 폭탄을 터트려요 인근에다가. 네네. 터트리면은 얘가 공격해놓은 미사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시소면 파편에서 맞아가지고 터지거나 네. 최소한 안 그래도 얘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궤도가 딴 데로 이제 궤적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새는 뭐 사실은 이제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정면 방어도 하고 측방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내려올 때 보면 얘가 한 20-30km까지는 네. 근처까지 가요. 네. 공격 미사일이.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안에 이제 시커 같은 네네. 센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날아올 때마다 이걸 다 추적을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잡는 거죠. 쫓아가는군요. 그렇죠. 이제 쫓아가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면 요격 미사일이 이제 공격용 미사일보다 빨라야죠. 굉장히 빠르게 네네.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공격용 미사일들은 크기가 보통은 막 뭐 20톤, 30톤, 50톤 네네. 이런 크기인데 실제 요격 미사일은 대부분 다 1톤 이하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점화를 시키면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서 빨리 가서 다 잡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격 미사일과 공격용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네. 아이 뭐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예전에 만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슉 날아가서 네. 커다란 그물을 확 펴가지고 네. 미사일을 탁 잡으면 안 됩니까? 그물이요? 예. 저를 쳐다보시죠. 아무도 안 도와드리고 싶네요. 뭐 상상력이지만 예, 예.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예, 악당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그 그물이 날아오는 미사일의 그 엄청난 힘을 네네네. 막을 수 있는 그물이 있겠느냐. 아. 이제 이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네. 실제로 뭐 유사한 거를 제가 도와드리지 설명을 드리면 우주에는 인공위성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쓰다가 수명을 다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지상으로 바로 내리질 못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대부분. 떠다니다가 막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구 근처에 오게 되면은 항력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힘 네. 때문에 얘가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대기권에 재돌입하면서 엄청난 속도 때문에 얘가 이제 대기권하고 마찰열을 일으켜서 불에 타서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지기까지는 적게는 뭐 5년, 10년에서 40-50년씩 걸려요. 네. 보통 이제 궤도가 한 700km 이하에 네. 있어도.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쓰고 있는 인공위성하고 부딪히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스페이스 디브리라고 그래요. 네네. 우주 쓰레기라고 네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요. 그물을 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예. 집어가지고 이제 예. 지구로 내려오는 네네. 이제 그런 걸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우리나라 영화 승리호에 보면 그런 식으로 우주 쓰레기를 가져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1차 걸프전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에 적대하는 나라들에서 미국에서 크루즈 미사일로 톡톡히 재미를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순항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큰 기구에 그물을 매달아서 네. 이 크루즈 미사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로상에 띄워놓는 건 어떠냐라고 연구를 했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뭐 일종의 테스트도 실시를 하고 왔습니다. 뭐 그물이 슉 나가서 잡은 건 아니고 하늘에다 그물을 좀 쳐놨다. 아, 근데 효과는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뚫고 갈 것 같은데요. 상상력은 다들 거기서 거기다. 언제부터 그러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미사일들을 개발한 게 우리가 전에 네. 미사일 지침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5년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그 독일에서 V2 개발했던 과학자라든가 기술자, 기능공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나 미국으로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에서 이미 벌써 50년대 말에는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을 하고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50년대 말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포에 떨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야 쟤네들이 그냥 모스크바에서 워싱턴 DC나 뉴욕으로 쏘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떤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또 더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 뜻하지 않게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실수해가지고 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네들이 그 탄도 미사일 이런 거 특히 핵탄도 미사일 같은 거를 쏠 때는 3번, 4번의 단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바로 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공포에 떨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겠냐. 그래서 생겨난 게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소련이 그때부터 경쟁하듯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굳혀 나간 건가요? 그런 거죠. 초기에는 핵탄도 ICBM이 날라오면 그냥 우리가 어떤 미사일로 생각을 했냐면은 요격을 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핵탄도 미사일 쏘면 우리도 핵탄도 미사일 똑같이 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때리자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맞춘다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추는 건 능력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거기서 터트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쏘면 중간쯤에 떨어뜨리면 알래스카나 뭐 이런데 바다에 그냥 공중에서 폭발해서 떨어지게끔 해서 그 인명이라든가 시설을 파괴하는 걸 이제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걸 최소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방어 체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뭐 그런 방어 체계가 이제 60년대부터 나와서 양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썼고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온 게 이제 나이키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이키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폭격기나 전투기를 요격하는 대공 미사일인데 그 이로서 뭐 나이키 허큘리스니 뭐 나이키 제우스니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 점점 요격 체계가 실제로 현재와 가까운 요격체를 이제 갖추게 된 거고. 또 러시아도 그 반면에 또 자기들도 이미 한 61년도에 그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걸 먼저 시험적으로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를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66년도에 이제 A-35라는 요격 미사일을 최초로 이제 그 실전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1969년 들어서 미국과 소련은 이제 핵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야, 누가 먼저 누르면 어떻게 하냐. 그럼 공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경쟁만 하다가 야,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멈추자라고 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솔트네요. 그렇죠. 소금 같은 협정이라 그런가요? 그냥 약자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들어서 들어보셨던 스타워즈 계획, 스타워즈 계획이 이 정식 명칭은 전략 방위 구상 사업입니다. SDI라고 하죠. 이 스타워즈 계획을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우주에서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요격하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작한 발상인데 소련이 보기에도 야 저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우주 경쟁에서 끝없는 돈, 끝없는 경제적 지출을 양 국가가 했는데 문제는 미국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반면에 소련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돈 그 이상으로 쓰든 아니면 뭐 비슷하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SDI, 스타워즈 계획 자체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큰 삽질에 소련은 따라갔는데 같이 삽질을 했네. 그렇죠. 반면 미국은 돈이 있었고 소련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견뎌냈고 소련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잡으라는 미사일은 못 잡고요. 스타워즈 계획이 미사일 대신 소련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 파보자라고 해서 파는데 소련도 열심히 같이 팠는데 그렇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데 파자라고 했는데 미국은 돈이 있는데 소련은 더 이상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뭐 결과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스타워즈 계획이 일단은 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론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이 영화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딱 나와서 뒤에 그 멋진 배경을 깔면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전 세계 탑이 되는구나. 국민들도 막 애국심이 끌어올렸죠. 이 동시에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났느냐? 과학적으로 그 대륙간 탄도탄을 우주 공간에서 파괴한다는 그 계획 자체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부산물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기초가 그때 완성이 된 거죠. 소련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S-300, S-400, S-500 등의 이 요격 미사일을 점점 성능을 개량하면서 오늘날 미사일 요격 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박 대사님은 레이건 대통령 영화 배우 시절에 보셨어요? 봤죠. 오, 그러세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정말요? 네. 저는 뭐 얘기만 들었지 사실은 뭐 이렇게 활약상은 못 봐서. 근데 영화 배우였을 때는 아주 옛날이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대부분 서부 영화에 나왔어요. 아주 젊으셨을 때 영화 배우였고 박사님이 보셨을 땐 대통령이 되신 다음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제가 유학하는 중에 네.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이었고요. 근데 서부극의 주인공처럼 미국을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미국으로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게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특히 이제 국방 분야에서 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SDI라고 그게 우리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어 체계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온 것 중에 뭐 방어 체계뿐만 아니고 뭐 레일건이니 뭐 굉장히 많은 무기 체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저는 이제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네. 저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쪽은 레일건만 연구하는 그 이제 건물이 있었어요. 저는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와, 그때부터 레일건을 연구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강력한 네, 국가를 네.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실제 전쟁이 ICBM이 날라오면 그걸 막아봐야 되는데 실제 아직 그런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고요. 네, 네. 그렇지만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많이 연구를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90년 들어서 이제 부시가 들어서 부시가 이제 아버지 부시죠. 네. 아들 부시가 그다음에 2000년대에 나왔고요. 이제 SDI 프로젝트가 이제 좀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줄인 제한된 미사일 방어 체계라 해서 G-펄스라는 거를 이제 했고 그 뒤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는 뭐 이제 자기는 그 미슬 디펜스를 내셔널 미슬 디펜스하고 그다음에 시어터 전역 그러니까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전역 미사일 그러니까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 본토를 막는 거고 시어터 전역 미사일 방어 체계는 군데군데 우리 동맹군이나 아니면 미군이 파견된 지역을 전역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미사일 체계로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그 이에 아들 부시는 그걸 또 통합을 했고 그냥 미슬 디펜스라고 그랬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 BMD 그래서 발리스틱 미슬 디펜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부분 다 이제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든가 북부사령부는 미국의 그 이제 북아메리카를 커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사령부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중동을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세계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도 다 이제 협력으로 해서 동맹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 그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 보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던 거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스라엘 말고는 이렇게 작동한 사례가 초창기나 뭐 지금까지 있나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국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은 우리 흔히 이제 하도 많이 하는 게 패트리엇하고 사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기반의 그 SM3라는 걔는 이제 좀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알래스카에 약 한 30기 정도 배치되고 있는 GBI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주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완전히 ICBM을 요격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요새도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시험 발사를 하고 있죠. 네, 미사일 방어의 개념이 언제 탄생했는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미사일 방어는 어떤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나요? 효과적으로 방어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991년에 벌어졌던 걸프전
그러니까 1차 걸프전이죠. 1차 걸프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처음 전개된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이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을 하면서 미사일로 막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사실 음속이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우리가 미사일로 쏴서 네. 요격을 한다는 거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알로 쏴서 맞춘다는 그 어려움이에요. 물론 엄청난 과학 발전으로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긴 하고 일부 성공은 하고 있죠. 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럼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 방어 체계는 뭐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이제 조기 경보 체계다. 조기 경보라는 건 어쨌든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미사일이 이제 떠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아오게 되면 그거를 탐지를 해야 됩니다. 탐지라는 거는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디텍션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사일이든 뭐든 하여튼 공격해오는 무기 체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탐지 후에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어디로 어떤 속도로 비행을 하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특성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일단 탐지를 해서 수초만 추적을 하게 되면 저게 스커드 미사일이구나, 저게 노동 미사일이구나, 저게 KN-23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은 얘가 이제 레이더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러면 레이더를 추적하면 요소요소에 이제 궤적을 그리면서 내려오는데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럼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쯤 이제 다음에 5초, 10초 뒤에는 어디쯤 오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내려오겠다 이런 걸 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의 특성인 탄도 궤적을 그리는 데서 탄도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을 요격으로 생각했던 거는 탄도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만일에 이게 막 그냥 아무 예정 없이 막 날아온다 그러면 그건 요격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조기 경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날아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추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격하는 요격 부대에다가 요격 발사대 쪽에다가 그걸 이제 요격하라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통신 시스템 이런 거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시스템, 그 상호 운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휘 통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격 체계가 있어서 얘가 이제 발사대가 있고 실제 요격 미사일이 있어서 거기서 지휘 통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요격 발사 버튼을 누르라. 그럼 이제 누르면 이제 따라가서 잡는 거죠. 네. 뭐 미사일 방어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올라올 때 방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올 때 방어하면은 걔를 방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편이 다 적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부분 다 방어 체계는 내려올 때 방어를 해요. 그럼 내려올 때 방어 그거 왜 해? 왜냐면 내려올 때 방어해서 우리가 터지면은 파편 죄다 먹잖아. 우리가. 얘네들이 공격할 때는 분명히 중요 시설들, 국가 시설, 그러니까 군사 시설을 때리러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미사일이 그 상승 궤도에서 올라올 때 잡는 게 최고 좋아요. 올라올 때 잡는 야구도 게 그렇습니다. 쇼바운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일 좋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올라올 때 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ICBM 같으면은 만일에 모스크바에서 워싱턴 DC를 때린다, 미국의 본토를. 네. 그럼 약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올 때 시간이 얼마냐면 한 5분 정도면 올라와요. 그 얘기 뭐냐면 실제 얘가 로켓 모터를 켜서 엔진을 켜가지고 올라오는 건 5분이면 다 켜요. 그 다음에 이제 끄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도 궤적으로 계속 올라갔다 그 속도를 가지고 관성력 가지고 올라갔다 그 다음엔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잡는 게 최고 좋은데 올라올 때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한마디로 떠오를 때, 활강 중일 때, 떨어질 때 이렇게 3단계로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탐지를 해야 되잖아요. 탐지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요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먼 곳까지 그거를 탐지를 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보 자산과 요격 체계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장점이라면 요격에 성공하면 그 모든 부산물들, 피해물들이 거기에 아군의 땅이 아니라 적군의 땅, 적지에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지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탐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보통 180초 정도가 이 요격할 수 있는 쏘자마자 시간이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3분 내에 네. 그냥 요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날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비행간 요격 방식인데요. 로켓 연료가 전부 소진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관성으로 쭉 날아간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계에 요격하는 방식인데요. 날아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격할 시간도 사실 깁니다. 네.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분까지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반면에 일단 탐지를 해야 되고 궤적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쓰는 레이더가 굉장히 강력한 대탄도 탐지 레이더, 그러니까 대형 레이더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코이, 미끼를 2단계에서 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추적을 기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격 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종말 단계입니다. 이제 정말 떨어지는 단계죠. 3단계가 들어간 건데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린 후에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낙하하는 것을 요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되게 빠른 이 요격 미사일 발사체로 이제 직접 이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 잡을 때까지 계속 이제 계층간에 내려오면서 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층 방어 체계라.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만일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최소한도 올라오면서 한 50초는 되는 정도로 올라와야 우리가 지상이나 해상에 평지에서 제가 미사일을 쐈구나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충청도 모처에 그린파인이라고 지상 조기 경보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린파인이라고. 이제 걔가 예를 들어서 잡거나 아니면 이지스함에 있는 그 레이더 가지고 잡는데 보통 그렇게 수십 초가 지나야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잡느냐? 올라가자마자 보통은 이제 IR 그 센서가 그걸 조기 경보 위성이라고 해요. 걔는 이제 IR 카메라를 달고 있어가지고 발사를 하면 얘가 연소를 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그걸 카메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IR 카메라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찍을 때도 온도가 높은 것은 뻘겋고 온도가 낮은 것은 파랗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기 경보 위성이 있어야 쟤네들을 보다 일찍 찾는다, 쏜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 레이더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 4, 50초 올라와야 탐지를 하잖아요. 그 이미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추적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L타워 안 됩니까? L타워 200층인데. 그 정도까지는 어림도 없죠. 네. 실제로는 이제 지구 반경이 이렇게 공률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조기 경보 위성이 있으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보통 한 10초 내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이제 방어 체계가 쉬워지는 거죠. 그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항상 방어 체계로 방어할 때는 거의 방어 가능 시간이 수초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아슬아슬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층 방어 체계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잡아도 이미 벌써 잡으면은 다 와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 북한에서 예를 들면 북한의 남쪽 그러니까 휴전선 바로 위에서 쏘면 우리 한반도 내려오는데 다 뭐 3분 이하로 다 타격합니다. 남쪽을. 그리고 북한의 북쪽에서 쏴도 길어야 뭐 5분에서 7분이면 다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서는 내려가가지고 뛰기 시작해도 이미 도착할 시간이라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 0.5도 정도의 차도 차를 다 구분합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러니까 고도 36,000km에서 1도 미만의 온도차를 찾아내니까 엄청나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미리 그래서 우리는 조기경보 위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리 찾아내는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정보를 잘 안 줘요. 안 줘요, 참. 또?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탄두 미사일이 개발되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를 시작한다. 냉전 시기와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을 거쳐 지금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 추적, 요격 세 가지 체계로 운영되며 여러 번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다층 방어체계로 구성하게 된다.
사실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미국이 러시아, 뭐 중국 미사일을 어떻게 막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미사일 어떻게 막느냐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체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래는 미국이 자기들이 미사일 디펜스라서 BMDS 체계에 우리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통합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00년대부터 초반부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오면 들어가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쟤들이 미사일 디펜스 하자는 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겠다는 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쟤네들은 대부분 다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막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북한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미국은 뭐 우리 저 북한을 막는 체계는 별로 기술이 안 발전인데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고 자기들을 오히려 방어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되게 낮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래서 이제 코리아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 그래서 KAMD라는 거를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적으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겠다. 그게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형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고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해서 시작한 게 KAMD입니다. 북한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어요? 있죠. 그래요?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보통은 쟤네들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대공 체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제 대공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공이라는 건 지대공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투기로 북한을 침투했을 때 그걸 때려잡는 거. 그게 다 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굉장히 구닥다리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쟤들보다는 이제 비대칭 무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대공 체계는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열병식에는 그 발사 차량하고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걸 통해서 언론에 이 발사 모습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기술에 떨어지지만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방어 체계 통합 관련해서 좀 논란 이슈가 있었죠? 네네네. 그 유명한 사드인데 네. 이제 사드를 지금 우리가 경북 성주에 그 이제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미군의 트럭이라든가 뭐 각종 물자가 들어가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거기 성주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뭐 이제 시민단체들이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 그 사드를 배치를 해놓고서 사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네네. 사실은 뭐 정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료에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성주에 있는 사드 체계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그 이제 그 미사일 사령부 쪽하고 이제 전체 이제 통합 운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로서도 막상 이제 제가 우리 군에다 물어보면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랑 동떨어져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 자, 미군이 자기들 미사일 방어 체계 따로 운영하고 우리가 우리 운영 체계를 따로 운영하면 상호 운영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날아오는 미국 미사일을 둘이 같이 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보짓이죠.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뭐냐. 조기경보 위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미사일 쏜 거를 탐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상이나 해상 레이더 체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이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기 경보 체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논란 속에서도 상호가 협력하고 기술 체계를 통합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수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 네. 좀 처음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이해력이 굉장하시네. 네? 조금 아까 혼자 정리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네. 이해력이 좋은 게 아니라
교수님의 설명 능력이 좋으신 겁니다. 그죠. 따뜻하네요. 굉장히 기분 좋은. 무릎을 한번 탁 치고. 어쨌든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이해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역시 만화를 많이 본 덕분이 아닌가. 네, 그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장 잘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은 유럽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데 대부분 다 미국하고 이제 공동 운영을 하는 체계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고 현재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드는 지금 없어요. 사드는 레이더만 두 기를 설치해 놨고요. 그건 주로 이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온 걸 또는 중국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은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포워드 전방 탐지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주로 해상에서 쏘고 있는 SM-3. 얘는 한 고도 150km에서 1,500km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고도에서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3를 또 여러 포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조기경보 체계와 그 지휘 통제 체계인데 요거는 대부분 다 미국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사실 미국이 제일 앞서간다고 하지만 실전 경험은 이스라엘이 제일 최고죠. 많죠. 네. 고고도나 중고도는 시스템은 있어도 실전 경험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저고도,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방어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스함 로켓 같은 네. 간의 숭어업적인 그렇죠. 로켓 지난번 이런 거에 기자님 설명해 대해서는 주셨잖아요. 90몇 % 이상의 높은 요격률을 보였죠. 근데 저희가 전에 아이언돔 방송 때 이 포탄이 수십 달러인데 비해서 요격 미사일이 수만 달러에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크면 이 요격 미사일로 방어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공격용 미사일이 1원이면 실제 이제 방어 체계는 10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성비가 너무 그렇죠. 떨어지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나마도 그 요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0%다. 그러면 그나마도 이제 오케이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지금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가지고 지금 요격하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레이저가 뭐냐면 그 포인터 있죠. 네. 포인터 하면 레이저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레이저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센 게 이제 점 많으시면 점 빼잖아요. 점 빼는 레이저. 그게 좀 센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가지고 이런 쇳덩어리도 절삭. 커팅을 하죠. 네. 그럼 이제 엄청 많이 파워가 필요한 거고요. 얘처럼 무기 체계를 녹여야 된다. 그럼 엄청난 파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메가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무기 체계로 쓰려면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한 게 이제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상승 단계에서 그 레이저로 쏴가지고 좀 하면 쉽지 않냐. 대신 레이저 무기의 특성은 뭐냐면 실제 전시에 얘가 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단지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는 이제 운영하면서는 이제 많이 안 들죠. 하지만 미사일 같은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단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돈이 비싸죠. 교수님 저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만 저급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총은 팡 쏘면 가다가 운동 에너지를 잃고 떨어지게 되잖아요. 레이저는 비치니까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강력한 레이저를 미사일 맞추겠다고 쐈는데 안 맞고 날아가서 달나라 같은 데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네. 달나라에 또 맞추면 또 뭐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렇게 지나쳐서 가서 맞추는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레이저를 쏠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레이저가 지금 어려운 기술이냐면 레이저를 생성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9초, 10초 정도 한 곳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속을 녹이고 그래서 이제 무력화를 시키는 건데 실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면 실제 공격해오는 미사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야 외란에 대해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사일도 공격할 때 보면 진짜 회전하면서 하니까 이게 도니까 한 곳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레이저를 쐈는데
하여튼 역시 만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예를 들면 그걸 회피하고 그걸 지나쳐서 어디 딴 데를 맞춰서 그럴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 없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이저 무기도 괜찮지만 레이저 무기보다는 그 탄도 미사일 안에 있는 회로 같은 걸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실제로 아프간 때 뭐 그런 전자기파 공격을 했느니 맞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파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건 인명을 살상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하드웨어들, 특히 이제 전기전자 회로들 그런 걸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연구를 꽤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도 문헌상으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칠 때 가장 요새는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뭐 무조건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대부분 다 전쟁하는 방법을 다 연구를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미리 다 뭐 그게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공격을 하든 뭐 예를 들면 뭐 미리 다 때려놓고 들어가는 거죠. 다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오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끊임없는 발전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주 팬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의 위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전쟁사에서도 요새 같은 미사일을 진짜 엄청난 미사일들을 막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 현대의 미사일들은 굉장히 위력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걸 특히 이제 핵탄두를 얘가 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자주국방력을 갖는다고 해서 돈을 너무 투자해버리면 사실 국가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효용성 있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자체는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다. 피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대 위협이긴 하지만 북한을 제외하고도 우리 주변 국가는 너무도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미사일들이 참 불행하게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어 체계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체계가 되겠죠.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가성비 좋고 똘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계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싸게 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방어 체계를 갖췄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원천 기술이 전쟁이 아닌 인류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데 쓰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한국군의 공격형 미사일 전략이 강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마련됐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순조롭게 개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